상반기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오늘 날짜 잡았는데 강조해서 주말에 좀 불미스럽게 크게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간도 저희 준비한 구성을 도우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강의를 열어주신 그리고 광주시의 도시개발센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는 홍경구 센터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을 꺼줄 수 있을까요? 우리 밖에 있을 거. 네. 예, 오늘 마스크 쓰고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본래 직업은 한국대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가 있고요. 교수 생활한 지는 이제 17년째 되고 있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사실은 나왔는데 봉사가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일이 이제 되어버렸는데 혹시 이제 여기에서 도의재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도의재생이라는 단어 두 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의재생이 뭐예요? 뭐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지.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네. 다시 진짜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새로운 생기자. 네. 네. 그런 죽어가는 도시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재생을 시키는 의미입니다. 네. 네. 그럼 그런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청계천. 청계천. 예. 예. 말씀이 잘하시네요. 그 뒤에 한번 가볼게요. 도의재생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언젠가 TV에서 네. 나온 줄 알았는데 저기 정선 네. 혈관촌 거기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런 거구나 도시재생 네. 이렇게 네. 제가 얘기만 듣고 센터장님이랑 여기가 도시재생이구나 그랬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네. 그 예. 정도. 사실 도의재생 정의를 잘 몰라요. 물어보면. 전문가들도 조차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윤행 총장님은 제 강의를 예전에 한번 들으셨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나머지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령 만들 때 이 법을 만들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도의재생 굉장히 협의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도의재생이 왜 정의가 뭔지 이건 도의재생 사업인지 아닌지 이걸 알면 오늘 첫 번째는 성공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왜 우리나라에서 도의재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알면 두 번째 성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저는 사실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정의를 알고 왜 우리나라 도시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2017년부터 관련을 해서 한 운이 좋게 이제 3개를 땄어요. 3개를 땄는데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목표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더 따는 게 지금 목표예요. 또 오늘 시간에 우리 또 현장 센터장님으로 이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조금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알고 있으신 분은 눈 닫아주세요 이제. 이게 이렇게 열어놔야 열어놔야 돼요? 네. 저분만 창문만 열어놔면 안 돼요? 문만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문을 열어놓고 문만 닫아주세요. 그래서 원래 학교 다니는 그 스타일이라서 그냥 되는 대로 질문을 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지금 저는 편안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 도시의 변화, 이 사업은 도시재생인지 아닌지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여기가 서울이에요. 1900년대, 1920년대 하면 이런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약 일기를 쓰라 그러면
난 아침에 일어나서 내 동생을 보고 저녁에도 내 동생을 보고 뭐 이랬다 얘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당시 1900년 초반 이 나무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아니 나무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 이분들 때문에. 뗄감이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종로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 당시만 하더라도 대도시 근처에 있는 산들은 민둥산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시골로 가면 시골로 안 가도 이 서울 근교만 해도 산이 제법 푸르르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한강. 네.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제 단도직입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일까요? 도시재생 사업일까?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압니다. 저게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이냐? 코디분들한테도 들어볼고요. 우리 유한이 코디님이 이거 도시재생 사업인가요? 아니에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여기는 어딜까요? 지금 이제 직공들이 있고요. 구룡당.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이 없네요. 정확하게 뭐 보고 맞추셨을까요? 저기 그 작업실. 아, 예. 네, 직공들. 기숙사. 이 기숙사가 아니고, 우리 벌집이라고 해요. 기숙사보다 더 열악한 곳이에요. 그렇죠. 네. 요 방 안에 4명인데 6명이 있어요. 앞에 키맨이 있고. 왜 저렇게 살았냐? 돈 저렇게 고향에 내려 보내줘야 돼. 그래서 남동생 공부시키고.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네. 아마 그 당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이제 한 달에 몇 번 쉬었을까요? 예, 내내 아침 2번밖에 못 쉬었어요. 그것도 일요일 중에서 반일만. 일요일 오전까지 일을 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릴게요. 그분들 덕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이 됐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그래도 나는 일만 하는 기기가 아니죠. 만약 이 당시 이 모습을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하면 젊은 친구들의 자살률은 지금보다 한 10배는 늘어났을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에 이 생활을 하셨던 분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즐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즐겼느냐? 그 청바지, 통기타문화. 근데 누굴 보러 갔죠? 이분을. 누군지 아시죠? 예. 정확하네. 엄영란. 이 당시 엄영란의 인기와 BTS 인기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많을까요? 누가 더 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 엄혜란 씨가 그 당시에 신성일 씨하고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을 했는데 서울 시민들이 거의 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보통 언론의 전파 속도라고 해요. 뭔가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은 굉장히 빨리 정보가 우리한테 다가와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 분이 뭔가 명성을 얻으면 이 명성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에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곳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초졸자, 중졸자, 고졸자들이 일하는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졸자, 대학원들로 바뀌었어요. 연기를 뭔가 뿜어내면서 만드는 상품은 이제 연기 하나도 안 뿜어내요. 무형의 상품을 만드는데 그 가치가 같은 공간에서 단위 면적당 가치보다 최소 7배 이상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도로도 이제 사실 너무 많이 정비가 되죠. 자, 이건 도시재생일까요? 공장이 저렇게 바뀌는 건 도시재생일까요? 우리 뒤에 코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일까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큰일 났네.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청계천. 정확하게 아시네요. 자, 청계천 저 당시의 모습은 이물이 깨끗해 보이세요? 아니면 어때 보이세요? 우수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님들은 저걸 덮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 이제 이촌항도라 그래서 서울에는 그래도 일자리가 있었죠. 그럼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돈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영화를 많이 보신 분은 한 곳은 어딜까요? 한 곳은 이게 이제 하천면이고 한 곳은 어딜까요? 산. 산인데 구릉지. 우리는 그 구릉지에 정착한 사람들을 뭐라고? 달동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는 구릉지에 정착한 사람들이 달동네고, 달동네가 가장 먼저 개발로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깡패들을 투입해서 철거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나머지는 소유주가 있으니까. 반대로 또 하나 이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천변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로변에서 10시에 끝나도 10분이 먹어주니까. 그래서 원래는 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니까 집을 덧대어서 세주고, 덧대어서 세주고 그러니까 이 당시 화장실 하나를 하는데 그 평균적으로 이용한 가구가 7가구에서 8가구가 화장실 하나를 공유를 했대요. 그리고 이 당시 한 가구는 기본적으로 3명, 4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화장실 아침에 누군가 5분 이상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 이용 못하죠. 난리가 났죠. 화장실 정면한 사진이 있는데 이건 넣지는 못했어요. 그거 아마 저녁 식사를 못할 정도의 그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제 답변이 조금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아니라고 했던 우리 뒤에 있는 코디분한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재 생사합일까요?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재개발 같은. 이건 재개발이다. 이게 어떻게 도시재생이냐? 좋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까지 하나 맞추시면 정말 이렇게 땅을 보는 방법이 굉장히 있는데 어딜까요? 반포.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혹시 직업이 뭔지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 형태를 보고 반포라는 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사실 눈썰미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기 발레리 줄레조라는 프랑스 학자예요. 우리나라 자주 와요. 저 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아파트는 잘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는데 오면서 한강변 군사기지 같다. 재미없죠. 근데 왜 한강변에 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문화는 사실은 아파트를 제일 처음에 이걸 제기한 사람은 건축가 중에 르 꼬르비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프랑스의 그 파리를 싹 없애고 아파트를 다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역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냄새 나다 보니 그런 아파트 문화 필요 없어 하고 했는데 이 문화가 그나마 우리 한국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어요. 왜? 저건 찍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곳이 어떻게 바뀌려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려고 합니다. 자, 재생사업이 아닌지 제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지상에는 이제는 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상에 차가 없대요. 공원으로 다 바뀌면서 사람들끼리 막 교류하면서 인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유모차 끌고 가면서 이 유모차가 절대 도로랑 만나지 않고 옆집 유모차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우리 뭔가 취미를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 지하에 커뮤니티센터가 있대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또 그 사람들께 뭔가 이제 행사를 하고 싶어서 옆에 있는 특정한 공간을 빌려서 행사도 하게 된대요. 연세 드신 분은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실버센터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분들이 친목을 도모하면서 또한 필요한 경우 마을에 뭐 바자회도 하고 한대. 자, 이제 여쭤볼게요. 박사님, 이건 도시재생인가요? 네. 사실 이 뒤에 우리 코디님 도시재생인가요? 아닌가요? 저게 어떻게 도시재생이야? 재건축 사업인지 이만하고 싶은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난지도 이렇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77년부터 91년도까지 서울의 쓰레기를 그래도 모아놨던 곳이죠. 높이가 95m. 굉장히, 그러니까 언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과장을 잘하니까 산이라고 하지만 언덕이죠. 자, 이랬던 곳이었는데 2002년도 이제 월드컵이 이제 결정되면서 야, 우리나라도 뭔가 저런 쓰레기가 있는 공간을 뭐 다른 데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제가 석사를 딱 졸업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와서 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이니까 이제 조금 자유의 물결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방송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뭐 테마로 해서 뭐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해서 방송국이 가장 세계에서 방송국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어디? 여기. 세계에서 방송국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여기서 매출이 얼마큼 나오냐면 15조 원이 나와요. 15조 원. 자, 그랬던 곳이었는데 그 쓰레기가 있었던 곳은 이렇게 우리 쓰레기 하지 말고 쓰레기 있는 곳에 공원 만들어 보고 쓰레기 있는 곳에 골프장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곳이 이게 하늘공원 모르면 상암공원인데 현재까지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 1위가 여기예요. 용산이 아니고 여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코디.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일까요? 신념이 아마 헷갈릴지도 모르겠는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도시재생 사업일까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왜 맞다고 하죠? 변화가 있는 것들이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좀 그때 당시는 없었을 뿐이지 네. 도시재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는 건 도시재생이다. 아니, 이거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것도. 그 전에 있는 것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3일 국가도로 또는 청계 국가도로인데, 자, 여기서 다시 호구조사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광주시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1968년도에 집안에서 70년도까지, 우리는 차가 있었다. 70년까지. 우리 집에 차가 있었다는 이야기라도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 차가 있었다. 아무도 없으세요? 근데 흑수저 아니시죠? 농담이고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차량이 많이 보급된 해가 1989년도예요. 왜? 그때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5개 신도시가 있었거든요. 나 어차피 집 못 사. 그 대신 난 차라도 사서 내 인생 즐길 거야 하는 게 그때 생각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차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1989년도 전까지 우리 골목길은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었어요. 골목길 지나가서 뭐 전부치어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89년도가 넘어가면 골목길은 누구한테 주느냐? 자동차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은 골목길은 차 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골목길을 즐겼던 사람은 저 당시에 저 앞에서 뭐 이렇게 마을에 조금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음식도 나눠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추억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곳인데 이 당시에 이제 68년도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서 생각해봤어요. 저건 누굴 위한 공간일까요? 저 당시에 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부유한 권력층이죠. 왕십리 답십리에서 저 고가도를 타면 10분 내로 도심에 도착해요. 일 끝나고 나서 저 도를 타면도 10분 내에 자기 집까지 가요. 누굴 위한 공간? 돈 많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공간이 이명박 시장이 들어오면서 저게 없어졌어요. 다시 이제 청계천으로 됐는데 저걸 복원하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누가 복원하자고 했는지 아세요? 작가예요. 네,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님. 우리 건축가가 아니고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님이 저걸 복원해야지 서울에 제대로 된 역사를 복원한다. 근데 복원하는 과정을 딱 보니까 보통 이런 거 복원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몇 년? 3년에서 5년. 왜 그래요? 3년 내지 5년 내에 복원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은 잘리고요. 그 건설회사 공무원은 다 잘려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해외는 소위 말해서 뭔가 하려면 합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고가도로가 있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용도들, 만약에 고가도로가 철거가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용도가 그대로일까요? 뭔가 영향을 받을까요? 영향을 받죠. 그럼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저 개발이 허용이 되죠. 근데 이걸 허용해주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나요? 이명박 시장은 가든 파이브 만들어서 야 너네들 저리로 다 이주해 이렇게 했죠. 조금 뭐 보상금도 조금 낮게 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해외는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죠. 저거 해결될 때까지 뭐 10년, 20년 동안 협의를 하죠. 그래서 해외는 이 사례를 보고 그럼 한번 보세요. 청계천 상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많이 받았을까요? 좀 5년 동안 3년 만에 복원하다 보니 복원이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님은 복원하는 과정을 보고 나서 다시는 저 청계천 가기 싫어합니다. 복원은 하라 그랬는데 엉터리 복원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상을 막 그렇게 많이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학문하는 사람은 항상 왜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선진국에서 이거 하려면 최소한 20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3년 내지 4년 만에 했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최단기이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 평당, 원래 이 가치가 한 평당 1억 정도 돼요. 1억이나 땅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 전에는 누구예요, 여기? 자동차한테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평당 1억이나 땅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들한테. 그 간단한 진리, 그거 하는데 선진국은 20년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3년, 4년 만에 해내거든요. 저게 복원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알아요. 근데 저 가치를 실현낸 나라가 도대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 그걸 여기서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나 하여튼 정말 재미없어, 저기. 재미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치는 그게 아니라 자동차한테 준 그 공간을 평당 1억짜리를 적어도 이제 시민한테 줬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선진국이 따라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협의가 뭐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졸속이라고 하지만.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업이냐면 바로 다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도시재생법 제2조 7항에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랑 활성화 지역 활성화 요것만 빼면 다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국가 차원에서 한강변을 정비하는 사업. 말을 조금 번안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구루공단을 개발하는 사업. 또 한번 볼게요. 이게 원래 이제 도시재생 사업 여러분 요걸 생각. 주민 체험에 따라서 물리적, 사회적, 인적 자원하는 공동체전. 이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서 반포지역에 재개발하는 사업,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에서 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 산업단지 관련돼서 산업 재생사업 다, 항만법의 재개발 사업. 이 사업 중에 저 다 재생사업이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재생사업은 학문적 영역을 이미 벗어났다. 우리 공간과 일어난 모든 사업은 사실은 재생사업이에요. 정치적 의도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저걸 정치적 의도로 채택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저걸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 아무도 몰라요. 잘. 심지어 교수라는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재생사업은 이거밖에 몰라요. 주민체험에서 주민과 함께 사회적, 물리적 이거에서 공동체 만드는 거. 저것만 재생사업인데
절대 도시재생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업은 14가지의 사업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공사한테 맡겼는데 공사 이것만 재생사업하고 그러니까 우리 재미없다 그러죠. 왜? 이건 재생사업을 이해를 못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재생사업은 이것만 3번만 재생사업이다 그러면 재생사업에 관해서 취지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 알았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은 끝났습니다. 제가. 자, 두 번째 목적. 그럼 왜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만 알고 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슬라이드 보고 다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도시화의 과정을 일제시대까지 가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화가 되려면 도시에 사는 인구가 40% 넘어갈 때가 되는데 1960년대만 와도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100명 중 37명, 37%. 이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53세인데 남자의 평균 수명은 50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60년대 환갑잔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집안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은 환갑잔치 아무도 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2010년대가 되면 인구는 2배가 됩니다. 5천만 명에 육박하고요. 도시에 사는 인구는 100명 중에서 90만 명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 80세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과학기술로 인해서. 자, 이게 그럼 왜 도시생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인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1960년대 도시 사는 인구 그냥 40% 잡아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럼 도시에 사는 인구 총 얼마죠? 2,500만 명 곱하기 0.4면 1,000만 명. 네. 그 다음 2010년대에 되면 도시 사는 인구 한번 계산해 볼게요. 5천만 곱하기 0.9 하면 몇만 명? 4,500만 명. 그럼 우리는 50년 동안 도시에 몇만 명을 수용했죠? 4,500만 명 빼기 1,000만 명 하면 3,500만 명. 50년 동안 3,500만 명을 우리 도시에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에 놀라지 않으시죠? 그죠? 양쪽이 0.1을 곱해볼게요. 그럼 5년 동안 우리는 350만의 도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한번 볼게요. 5년 동안에 350만 명의 도시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35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의 시 인구 규모인지 아세요? 부산시 규모, 부산시 인구가 한 350만 명이에요. 자, 우리 아파트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리죠? 3년. 네. 전공이 진짜 궁금해질 정도로 너무나 잘 맞추시는데, 자, 제 모션을 한번 볼게요. 196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60년에서 65년에 부산시 하나 만들고요. 70년대 또 부산시 또 만들어요. 75년에 또 부산시 만들고 80년에 또 부산시 또 만들어요. 언제까지? 2010년도까지. 이거 피라미드보다 더 신기한 일 아니에요? 5년 만에 350만 명을 수용하는 거. 자, 이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신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신도 350만 명의 도시를 못 만들어요. 로마가 100만 명 만들 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 350만 명을 5년 동안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을 해내면 그렇게 수용했어요.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걸 할 때 완벽하게 공원도 도로도 이렇게 공급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부제 초등학교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이 당시만 해도 공원 전혀 없었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왜?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집 지어놓으면 팔리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도시에 몰려왔으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경안동은 그래도 그나마 영화지만 고석의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저 역시 판교를 설계를 하고 화성동탄을 설계를 했지만
그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걸렸고 환경 같은 경우는 계획안을 엎은 게 한 10년 동안 엎었어요. 근데 우리는 5년 만에 부산시 만들고 5년 만에 부산 피라미드 보러 가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나라 도시 보세요. 이게 더 신기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아 피라미드 보고 미드 보고 정말 멋있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우리나라 도시가 물건살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수용해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돈 없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 돈 빌려와서 건물 짓고 그래도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야 그러면 주민들은 땅을 내고 건설회사가 돈 댈게 합동재개발 그러면서 이것도 안 되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게 나와요. 신도시 설계하기 위해서 뭐 이제 상계부터 시작해서 목동 이런 데가 나오죠.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 아까 1989년도에 했죠. 주택가격이 너무나 폭등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마이카붐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은 200만 원에서 그때 5개 신도시가 일어납니다. 분당, 일산, 그 다음에 중동, 삼본, 평촌 일어나죠. 자, 그런 과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을 이제는 제대로 하자 그래서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고 2000년도에 들어가서는 유타운 사업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유타운 사업 가깝잖아요.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2010년대가 되면 이제는 제가 앞에 말했죠. 5천만 개 되면 거의 정점에 올라왔다. 그때부터는 이제 도시재생법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옥수동 사례 한번 볼게요. 구릉지죠. 왜? 저 재개발에 가장 좋죠.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거. 소위 말해서 용역을 투입해서 없애버리고 아파트는 지었죠. 이 아파트는 정말 유명해요. 어떻게 유명하냐? 아시아 최악의 경과 사례로 유명해요. 거짓말 같죠? 일본 사람들 보면 이게 최악의 경과 사례로 우리 뽑아요. 어떻게 건물을 저렇게 지었습니까? 주택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토지 구입했던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아파트 올라가고 아파트는 더 높은 아파트로 되면서 저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강 기적이라고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지금 다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1인당 61년도에 우리는 100불이 되지 않았어요. GDP가. 필리핀이 저 당시 내가 찾아보니까 7계단이 우리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당시에 필리핀의 경제 모델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13년에 지금은 2019년도에 뭐 했어요? 50, 30 플러래요. 50, 그러니까 5천명 이상이 3만 불 이상 7번째 나라예요. 이거 누구 덕이에요? 앞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이틀만 쉬면서 일했던 그분들 덕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교육열이 창조적인 직업, 또 머리 쓰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쳤던 그 노력이 아닌가. 자, 다른 나라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멕시코예요. 멕시코는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위 말해서 소비국이 있어요. 상품 만들면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 이때는 중국이 아직 눈뜨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이게 빨간 게 우리나라고요. 여기가 멕시코예요. 그러면 도시가 비슷한 수준.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이미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기억하셨나요? 예. 멕시코 시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영특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 모습, 물론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굉장히 IQ가 높고요. 비교 능력은 세계 불가할 정도로 잘해요.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고 났더니 재개발, 물론 깡패들도 들어와서 몇몇 사람이 자살하기도 했지만, 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급도 많이 됐고, 기반시설도 공급 많이 됐어요. 근데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이제는 서울시에서 산을 볼 수가 없죠. 아파트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거 전부 다 국가가 돈 내서 개발했어요? 아니죠.
민간건설회사가 돈 내서 했죠. 그러니까 민간건설은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시가가 높아지고 주거시장이 불어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더 심한 거, 이 공동체. 한번 볼게요. 여기 아파트가 만약에 임대주택이다.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누가 초등학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싫어할까요?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 애들과 같이 초등학교 보내기 이 사람들이 싫어요. 이제는 입장을 바꿔볼게요. 여기가 분양주택이고 여기 초등학교고 이 사람들하고 이 초등학교 학교 보낸다. 이 아파트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건 TV에서만 있는 일이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솔직하게 물어보면 솔직히 꺼려진다고 그래요. 임대주택 사람들과 같이 학교 보내는 게 조금 꺼려진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공동체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역사, 서울의 역사 몇 년 정도 생각하세요? 이제 600년 역사만 해볼게요. 조선시대.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고궁 종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왕과 관련된 사적 집회고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곳. 이름 하나 대보실래요? 우리 도시 건축과 도시를 전공했는데 이름 하나 대보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고궁하고 종묘 같은 거 이게 왕과 관련된 사적을 빼고. 저기 피망골? 아니, 없어요. 이 피막골도 원래 피막길이에요. 그러니까 보관대장의 종묘를 지날 때 그때 사진을 했던 길인데 우리는 600년의 역사를 여기 수없이 많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로 된 문주점 하나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 과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선배들의 또 우리의 부모님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언제쯤에 세집 준다는 이 기본적인 슬로건이 있죠. 근데 동의 다 해드렸어요. 근데 막상 개발하려니까 분담금 1억 더 내라. 이 연세 드신 분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다세대 다가구에 자기가 4층에 살고 임대를 받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재개발도 동의해줬더니 이것도 제대로 보상해줄 줄 알았는데 1억 더 내라 그러면 싫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수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 나옵니다. 바로 출산입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촬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고 물었을 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결혼도 자기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병리 현상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된 거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쉽지만 우리는 그게 도시화의 과정의 역작용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비교하는 거. 세계 최고의 비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비교 아직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자,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3만원짜리 구조의 대상인지 5만원짜리 구조의 대상인지 10만원짜리 대상인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을 해대세요. 거짓말 같으세요? 여러분 구조할 때 별로 고민 안 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돈의 가치로 환산해내는 거 천부적인 일이에요. 내가 이거 미국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놀래요. 나는 몰라서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애가 이제 자제분이 기분 좋게 이제 학교 갔다 와요. 엄마 나 수학 95점 맞았어. 그러면 대부분의 어머니들 뭐라고 했느냐. 야, 네 친구 누구는 몇 점 맞았는데? 혹시라도 이 말을 누군가 자녀에게 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비교의 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수준에 올라가도 그게 만족하지를 못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살은 기본적인 의미는 자기 이상과 자기 현실의 갭이 너무 클 때 일어나는 선택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정신적으로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자기 현재 삶이 이 갭이 너무 클 때 자기가 선택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커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얘는 하더라도 뭔가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잘하는데, 근데 본인이 잘한다고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 이 한국에 있는 애들은.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애들은 잘 못하는데, 지가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보기에는 답답한 거죠. 야, 너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잘한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더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생각만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혹시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도 원래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다고요. 상대적인 비교, 상대적인 불만족이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거예요. 자, 저희 때는 100만 명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몇만 명이나 30명 나왔어요. 어제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0.8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0.86명만 나오는 거예요. 평균치를 이렇게 했을 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복지 수준을 그대로 하면 제가 10만 원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30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복지 수준 그대로 했을 때. 이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출산도 하고 막 한다? 글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비교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TV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선택을 하라고요? 천만에. 그렇게 안 되죠.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색깔이 진한 곳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거나 산업체가 감소되고 있거나 또는 20년 이상 노후공증률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인데 저기 한번 보면요. 심각하죠, 이게. 요 색깔만 심각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많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자제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제분이 이제 대학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청남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경북대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경북대. 우리 선생님 때는 경북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한 서강대 수준 됐나요? 어쨌든 중앙대? 국민대니까. 네. 그리고 중앙대는 네. 거의 같은 격이었죠. 네, 중앙대와 같은 기억이었다. 경북 출신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경북 출신인데, 자, 지금 시대에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제가 심각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가천대 아시죠? 가천대. 네, 가천대. 네. 그 전에 경운대였어요. 경운대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녀가 동일한 학과에 가천대 전자공학과, 경북대 전자공학과 붙었으면 경북대 보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한 사람. 아까 얘기했죠. 경북대는 옛날에 수준이 중앙대였는데, 자, 중앙대하고 가천대 하면 죄송하지만 중앙대 선택할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가천대 선택할 사람이 죄송하지만 저희 애가 대학교 들어갈 때 이 질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분당만 따라잡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천대를 선택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이 대구의 그 명문대는 왜 이렇게 지금 보면 점수 비슷해요,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것도 비교문화예요. 자, 이게 무슨 비교문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백화점 하나가 제대로 가동하려면 배우 인구수가 얼마여야 되죠? 수업 들은 기억나요?
까먹죠. 50만 명이 필요해요. 백화점. 자, 여러분 그 대학교 가면 연극의 글이 뭐죠? 연극. 연극의 글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배우 인구가 얼마여야 될까요? 5만 명? 얼마? 훨씬 더 많아요. 네, 1000만 명입니다. 죄송하지만 대구에서 연극 보려고 그러면 서울로 와야 돼요. 부산에 연극의 글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방은 안 돼요. 이래서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그거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구에서 작동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요. 이 인구에서 뿜어내는 매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추계를 보면 2040년도까지는 수도권은 모이다가 2040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수도권이에요. 다. 경제학자들이 도시경제를 그래도 전공해 해외에서 그냥 도시경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추계를 해보면 더 수도권이에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바보일까요? 이 친구들이? 왜 자꾸 서울로 이렇게 가격도 비싸, 뭐도 비싼데 왜 일로 올까요? 이것만 보면 부동산 투자도 금방만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비교해서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친구가 행복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신문과 TV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개인 SNS에서 내가 프랑스 가서 뭐 먹었어 그렇게 다 올려요. 다행히 지금 코로나 시대는 너나 나나 모두 게 평등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누구는 프랑스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그게 SNS에 막 넘쳐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상대적으로 불만족에 굉장히 시달려요. 상대적 박탈감이 나의 모든 존엄성조차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다시 앞에서 이런 출산율을 기대한다? 전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명문대 우리 한국 애들 굉장히 많이 연구해요. 쟤네들 공부도 잘하는데 왜 쟤네들 스스로 만족을 못하지? 특히 심리학과 애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유대인하고 비슷한데 유대인은 자기 만족하면서 가고 한국 사람들은 불만족하면서 이러자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도시생은 앞에서도 이제 배경을 이야기했죠. 도시도 제대로 못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멕시코보다 훨씬 낫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정부 정책이 이제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내가 빨리 넘어가서 좀 해볼게요. 자, 양적인 성장에서 이렇게 질적 성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사실은 뭐 한강 굉장히 멋지죠. 그 다음 남산도 뭐 멋진 거죠. 근데 네가 남산 가서 즐기고 네가 한강 가서 즐기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2000년대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이 젊은 학자 저를 보면서 난 정말 멋진 한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이 경안천조차도 밤에 걸을 수 있고 낮에 산책할 수 있으면 난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산처럼 멋진 그 속에 뭔가 카페 거리 있는 거 없이도 내 바로 뒤에 언덕에다가 산책할 수 있고 조그마한 공식점이라도 한두 개라도 있으면 난 좋을 것 같아. 동의하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삶의 질을 더 중요하지. 지금 이 시간이 나한테 너무 소중해요. 이 시간 내가 행복하는 게 내가 정말 필요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부분 90년대 학번부터 시작해요. 80년대 학번까지는 이거 어떻게 따지는지 아세요? 80년대 학번 중에서는 기록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90년대 학번은 기록이 안 합니다. 싫어해요.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잘 된다. 그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90년대 학번부터는 함께 행복해야 돼. 내가 지금 행복해야 돼. 그게 바로 삶의 질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지으면 팔렸죠, 그죠? 근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으면 팔리지 않아요. LH가 가지고 있는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 2만 가구가 돼요.
2만 가구 하나당 2억씩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제 가격이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정신이 있어요. 어떤 정신이 있느냐? 제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선생님이 이쪽은 조금 예외적인 사람이라서 자, 우리 선생님 가시다가 놀라지 마세요. 가시다가 로또 복권이 됐어요. 그게 한 50억이래요. 만약에 조금 더 젊으셨으면 혹시 그 돈을 가지고 내로 광주에 머무르실까요? 아니면 또 좀 더 좋은 동네로 가실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은 아닌데 대부분의 100명 중에 한 80명의 사람은 가겠다고. 특히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강남이었어요. 내 자식보다 내가 돈이 풍부하다면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 근데 여기서 정신은 뭐냐면 우리 보통 전문적으로 장소 애착이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많아도 이곳에 살고 싶어. 이런 욕구를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노무현 정부 때는 시범도시 마을 해봐야 30억 줬어요. 30억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일을 해서 논의를 해서 이걸 예산을 써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야, 이 디자인 내가 했어. 이 결정 내가 했어. 그리고서 그 장소 애착을 가질 게 아니냐. 그렇게 시험 좀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장소 애착 가진 게 좀 나왔어요. 장수마을. 그 당시. 그렇게 나오다가 이모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하자. 그래서 좀 이거 뭐 금액이 더 중심 시가지역 같은 한 150억 정도.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한 60억에서 80억. 이렇게 뿌리기 시작했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권리 대상이 250억까지 올라간 거.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80% 동의해요. 왜 그래요? 공무원들은 안 바뀌거든요. 여기 처음 했던 공무원 그대로 가요. 공무원이 잘리지가 않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때 46개 유딜사업 지금 이제 조금 더 크게 했어요. 그래서 1년에 10조씩 뿌리다 지금까지는 3조 8천억이 뿌려졌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건 국토부의 평가위원이라서 그래요. 선정하는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근데, 연평균 2조 원인데, 2조 원을 이게 5년마다 또는 4년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뿌려진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 뿌려진 거는 3년 동안, 아까 3조 8천억 뿌렸죠, 그죠? 3조 8천억이 뿌려졌어요. 자, 5가지 유형에 뿌려지고요. 이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드릴 거예요, 아마. 근데 유딜 사업 68개에서 작년에, 재작년에 99개에서 작년이 116개에서 들어갔어요. 올해도 이 정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심사가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광주, 드디어 이제 나오는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경안동. 자,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광주는 어떤 곳인가 한번 볼게요. 주변에 택지개발이 쫙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 생각은 아니 택지개발이 그렇게 많이 되는데 왜 그 동네에 재생사업이야? 너네들 택지개발 멈춰. 심사위원들 생각은 이거였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옆에 택지개발이 계속 되는데 왜 너네 동네가 재생이 필요해? 아예 택지개발이 안 되고 뭐 이런 동네가 재생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건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택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논리를. 왜? 잘 사는 사람들이 일로 다 빠져나왔고 여기는 오히려 경제가 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논리를 하게 되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적나라하게 한 장으로 보여주느냐. 바로 앞에 이 사진. 잘 아시죠, 통장님? 청소년들이 저기서 담배 피고 뭔가 이렇게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심사위원을 데리고 저기를 보여줬어요. 그분들 생각을 해줘야겠다. 해줘야겠다, 이거. 그렇게 해서 심사위를 감상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게 2018년도에. 그렇게 해서 내용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교육이 필요한데 왜 초등학교, 중학교 있었습니까? 그것도 넘어갈게요. 뭐 이런 원칙 해가지고 했고요.
아마 이제 요거 아마 뒤에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세대가 함께하는 공간, 세대 융합, 뭐 플랫폼 SF 뭐 이렇게 있는데 핵심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뭐 가로방향도 정비하고 뭐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저 예산의 90%는 건물 짓는 데 써야 돼요. 또는 도로 환경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저는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0평인데요. 이런 건물이 3개 생기면 이 3개 건물은 내가 필요한 경우에 이 건물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만약에 50평이다. 그럼 내 집 30평에다 플러스 이렇게 공공의 건물 50평을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은 30평 플러스 필요에 따라서 예약만 잘하면 50평이 되니까 얼마요? 80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도시재생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90%를 이렇게 쓰도록 만든 거예요. 도로 환경 개선되도록.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선정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무전계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앞에 있는데, 뭐 소를 팔던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선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제 이 센터장으로 왔고, 도대체 대구에서 김광석 길도 만든 인간이 굳이 수원도 물론 하고 있어요, 제가. 수원 말고 이렇게 나머지 것도 있는데 왜 네가 그 광주를 가냐? 네가 가서 뭐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이제 저희 자존심 자꾸 건드리니까 하나 듣다고 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정계라는 것을 했는데, 이제 우정계 처음에 갔더니 상반기에 낙방한 거 아시죠? 떨어진 거. 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떤 전략으로 가면 이거 붙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갔냐면, 우리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우정계라는 마음을. 그거 뭐로 증명해 드릴까요? 우리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걸 심사위원장한테 어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게요. 우리 도시재생은 2017년부터 태동을 하게 됐는데, 이미 2013년도에 이 도로를 만들면서 사람들과 협의하면서 했고, 2018년도에 비슷한 소규모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또 거쳤고, 2019년도에 범죄환경 재생 사업을 통해서 또 사람들 만나는 거 또 거쳤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사람 만나는 거 또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생 사업을 한 건데, 이만큼 우리는 다 앞에 여러 개의 사업을 거치면서 공동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튼튼합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구성하게 됐죠. 상반기에 떨어지고 나서. 그랬더니 이것만 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땠어요? 여러분의 심장이 뭐냐면, 저 정도 준비했으면 공동체 잘 되겠네. 결론적으로 정도는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거점금을 여기 3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왜 한다고 그랬죠? 이 집 30평이라고 하면 30평 플러스 만약에 이게 100평, 100평이라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건물의 공간은 30평은 온전히 내 거고 100평이 300평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경우에 저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저기에서 내 마을 잔치를 할 수도 있고 저기에서 우리 가족의 뭔가 행사도 할 수 있는 공간 그거 마련해 주는 거.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 싸우지 말고 이거 잘 관리하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사람이 누가 더 많이 쓰고 누가 더 주도권을 갖냐 가지고 싸워요. 제발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도시재생을 저는 오늘 정말 아침에 성남시 갔다가 총괄건축과를 갔다가 점심 때 저기를 갔거든요. 송도 개발하는 거, 그리고 자문하러 갔다가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개발하는 거 갔다가 오늘 센터 와서 또 다른 자문하고 오늘 이 강연 정말 피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목소리 막 이렇게 핏대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소송까지 다 합니다. 저거 누구 돈인지 아세요? 국민들 세금이에요. 제발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돈 가지고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 동네 얘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프로젝트 다 보이콧합니다. 다 싫대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도 당국대 교수라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뭔가 저 예산을 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결정권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광석길을 여기서도 만들고 싶었고요. 대구의 근대골목길도 여기서 만들고 싶었고 여기서 아시아 경관상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주민들이 정말 협력해서 이거 가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뭐 그렇게 해서 올림센터 들어가고요. 제가 직접 설계까지 하고 뭐 이런저런 이건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승정도 이제 이것도 이제 작년에 자 이제 2개가 됐어요. 이제 하나 더 도전을 해야 되는데 2개는 이제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거는 이거는 중앙에서 평가하는 걸로 했어요. 이것도 이제 경기도 평가하면 줘도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는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알더라도 뒤에 알 수 있도록 중앙으로 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보면 도대체 어떤 전략을 제가 하게 했을까요? 우선 결과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고향은 김현미 장관이 있는 곳이라서 6개 가져갔어요. 지금 3개를 가져간 곳이 어디냐면 6개 도시가 수원, 안양, 그 다음에 우리 광주, 그 다음에 아마 시흥 정도, 그 다음에 안산. 그리고 뉴딜 사업 하나로 더 가져간 곳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5개밖에 안 됩니다. 16개는 한 개도 못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 광주가 지금 3개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은 특이하다고 빼고, 고향은 왜냐면 김민희 장관 지역구니까 이 사람을 빼고 나면 1위권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려면 왜? 어떻게 전략을 썼을까요? 그렇다고 광주가 지금 수원처럼 쇠퇴되고 있다는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주는 끊임없이 택지 개발을 해요. 도시공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역세권 개발이나 택지 개발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는데도 왜 이 도시재생을 이걸 어떻게 하면 딸 수 있을까? 제가 안 쓴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처음에는 여러분 광주 진짜 쇠퇴 많이 됐습니다. 그 전략을 여러모로 했어요. 주변에 빠져나가니까. 2번째 전략은 우리 진짜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번째 전략 어떻게 하면 이걸 땄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효과가 이거 하면 끝내줍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자, 원래 구시청사 원래 여기에 행정 복합 센터 뭐 이런 거 만들도록 돼 있었어요. 여기에 이거 태우자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비만 볼게요. 앞에 과정 다 필요 없습니다. 뒤에서 설명은 저보다 더 잘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 설계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거 보면 다른 생각 안 나도록 이거 보면 이거 랜드마크네. 이게 지금 광주시청사에 이렇게 난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채택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심사위원 속이는용으로 내가 설계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경기 행복주택이 들어가고 광주 행복 뭐 청사가 들어가고 여기는 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저거 한2 달 설계팀하고 같이 계속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만들어내고 뭘 했느냐? 이거는 이 금액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뒤에 보면 하나만 볼게요. 뒤에 앞에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이 금액이 1,900억이 들어갑니다. 1,900억 들어가놓고 이게 표시가 안 난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그죠? 건물에 1,900억이 들어가는데 표시 당연히 나죠.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굉장히 여기에 쏙죠. 왜냐면 내가 심사위원을 내가 해보니까 심사위원 마음을 내가 더 잘 알거든요. 이런 전략을 그대로 쓴 게 어디냐면 올해는 분포가 그대로 썼어요. 내가 물었어요. 좀 우리 광적과가 비슷한데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거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해서 요번에 냈어요. 분포가 올해 처음 냈어요. 어쨌든 1,900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표시가 나죠. 날 거예요. 그 바보가 아닌데 진짜 엉망으로 설계하지 않는데 날 거예요. 자, 이제 제한테 남아있는 거 이놈이 남아있어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소리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시고 나서 내 다음 전략이 뭔지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는 우리 광주한테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전기는 근육개발 차원에서. 이슬람 차원 주민들도 같이 청소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좋은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좀 더 살기 좋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되었습니다. 의회대지의 주민 참여 조치를 시작으로 2020년 3월까지 영동소규모 재생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자 청문회 재점검 제 다음 전략이 눈에 보이시나요? 예. 네. 네, 다음은. 왜 다음은요? 지금 이슬람인이 가장 많은 게 이태원이에요. 그 다음 많은 게, 원래 사원은 두 번째로 생긴 게 저 부산이 생겼다고요. 근데 신도수가 가장 많은 건 광주예요. 제가 다음에 전략한 게 이건데요. 근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앞에 거 있는 사업에 관해서 불협화음이 많거나 그러면 다 사업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로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경안동은 빨간불이래요. 빨간불이면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계획을 잘 만들어요. 이제는. 좀 미치겠어요. 그래서 난 저기 하나 더 따주고 제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적어도 한 4개는 따주고 나는 갔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제가 와서 여러분도 시간을 저한테 빌려주셨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한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저거 해봐야 그때 167억밖에 못 받아요. 국비 지방비 합쳐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씨앗이 돼서 주민 공동체도 좀 다지고 건물 한 2-3개를 가지고 여러분 자산화 좀 하시라고.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경기도에 있는 도지사 입장으로는 아직도 이렇게 선정되지 않은 16개의 지자체에 그 기회 주고 싶어 하지 3개나 선정된 이 광주에 주고 싶어 하지가 않겠죠. 여러분이 도지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저의 목적은 뭐예요? 받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이제 어필을 해서 그 중에서 저기는 다문화만큼만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마 강의에 어떻게 억지로 초대돼서 그런지는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자발적으로 공부하면서 하고 싶어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의 조그만 행위에 관해서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에게 모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것도 결국은 예산을 따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조금의 이 과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역동이라는 것이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숙제예요. 그게 마지막 숙제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게 또 빨리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경원동, 송정동 여기서 앞에서 모범을 보여줘야지, 광주는 하나 더 줘도 충분히 국가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대를 만들 수 있다. 이걸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계획적 능력과 또 제가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을 해서 역동이라는 걸 좀 한 번 더 땄으면 좋겠다.
지금 아마 들게 계신 분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니 이미 3개 다 따고 나니까 이제는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닙니까? 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졌으면 이미 여기에서 그만두고 다른 걸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걸 더 따야 되는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정말 귀한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로 인해서 저의 또 다른 대구의 김광석길, 대구의 군대골목, 또는 뭐 제가 좀 설계했던 판교의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적입니다. 사실 하다 보면 화도 나요. 근데 그 화보다 그 돈을 위해서 좀 행복해질 사람들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교서를 좀 다스리는 거죠. 오늘 귀한 시간 제가 거의 1시간 10분부터 시작했으면 1시간 15분을 제가 썼는데요. 한 분도 졸음분 없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뭐 짓궂은 질문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제 목표는 아직까지는 광주가 조금 예산이 더 투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예산을 통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집은 좁지만 그런 공간에서 나의 삶의 그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여기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출산율의 문제, 지역의 생태의 문제, 또 우리 공동체에서 구독사의 문제, 이런 문제도 조금은 치유되지 않을까. 급격한 어떤 도시화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그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뒤에 실제 사업을 가지고 해주시는 우리 임창희 센터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내용의 말씀 제가 빨리빨리 건너뛰어서 죄송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필요하면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에서 어떻게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광주는 도시재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받아왔고 또 내년에는 역동사업을 어떻게 400번까지 너무 멋지게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홍경무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